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1영역인 사회복지 정책론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정책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론과 이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한 67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책론과 법제론을 좀 같이 아니면 같이 연이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25번까지 25개 문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대한 원칙을 옳은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주체는 헌법 제3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국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제 공공이 되겠는데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좋습니다.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답은 2번이군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거죠.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만의 책임으로 아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이 제한이란 말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류는 있지만 도와보시고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 사진 5종은 법제론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4번의 함정이 있으나 워낙 명확하게 1번에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크게 본다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또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공공부조는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편주의. 의료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지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공공부조가 되겠고 선별주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전부. 기초연금도 역시 기초연금법 공공부조 아니겠습니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 중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 실업. 이것은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민간 부문의 개입이 적극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것도 당연하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자, 이 자체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누가 마련한다?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나와 있고 이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을 때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아니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계약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꼭 국가나 지방자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시도지사의 허가, 시도지사 나와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조지와 율딩의 사회복지의 분류를 보면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리고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4개로 분류했던 것을 1994년에 이를 개정 그리고 증보해서 6개의 모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반집합주의는 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 노선,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새로이 여성해방론에 관련된 페미니즘과 환경보호론에 관련된 그리니즘으로 이렇게 6개의 모형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콜렉티비즘이라고 하는 집합주의, 안티 이게 들어가는 집합,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느냐 개인 가치를 강조를 할 때 공동체 가치에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개인 가치를 강조하면 누구나 이런 복수의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 자유, 시장, 경쟁, 효율, 그리고 성장 이런 용어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인, 시장, 가족은 넣는데 경쟁, 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동체 가치, 우리 모두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 포함될 때 평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모두 고른 것은 업무상 재해가 종래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가진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제 늘어나서 불문법인 판례법에도 하나가 들어와서 이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었다. 바로 지금 그걸 질문한 겁니다. 새로이 들어온 걸 알고 있느냐 해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사라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번에 보시면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기여도에 따라 차등급여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입니다. 기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능력을 충족한 만큼 이렇게 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 또는 형평 또는 공평 또는 균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회 평등을 반영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0에서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난한 애들도 교육의 기회는 똑같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회 평등을 구현하는 이러한 국가 개입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하고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회 평등 좋습니다.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산술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이죠.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아니면 꽃길을 걸어왔던 아니면 자갈길을 걸어왔던 간에 떠날 때는 똑같이 n분의 1씩 나눠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평등, 산술적 평등 또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건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공공부조는 결과의 평등에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이 열등처우의 원칙이나 또는 사회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비례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NHS죠. 베버리지 보고서부터 나왔던 포괄적 의료 서비스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국 시민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 간에 의료 서비스는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례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 공평, 형평, 균등이라고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고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비례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아주 정 있는 문제지요. 우리가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고 4대 직영연금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이 있다. 그거 알면서 공공부조는 무수히 많잖아요. 자산조사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은 공공부조라고 하는데 근거법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의료급여제도가 있고 기초연금제도가 있고 장애인연금제도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형식적 법률의 실질적인 공공부조제도가 즉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 다 공공부조로
또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도 공공부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연금, 장해연금. 장애연금은 뭐예요? 장애연금은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18세 이상에게 18세 미만이면 장애 아동 수당을 주는 것이고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 수당을 지급하든지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든 둘 중에 하나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나 장애연금은 뭘까?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 보면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장애급여에는 두 개, 장애보상연금이 있고 장애보상 일시금이 있는데 바로 장애보상은 산재보험급여의 장애급여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당연히 이것도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급여 중에 하나로 요양급여 2년 경과 후에도 중증 요양 상태, 치유도 되지 않고 노동 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거나 중증 요양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급제도를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처럼 똑같이 일본에 있는 장애연금과 똑같이 이것은 국민연금의 급여의 내용이죠.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중에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연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8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은 6개월 이상이라는 단서는 붙어 있지만 어떤 명목이든 간에 국방의 의무를 필요한 경우 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리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 기간을 6개월을 추가 산입하되 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병역의 의무니까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아니지요. 병역 의무에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전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것은 국가가 전부나 일부, 그리고 구직급여 기간 중간에 가입하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그중에 25%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고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두째에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총계 합산 50개월 이내에서 추가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 1년을 초과할 수는 없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의 보험료의 비용의 25%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법률 내용입니다만 이런 기회에 한번 보시면서 1개월 미만의 기간도 1개월로 합니다. 1개월 미만에 1개월로 한다. 봐주셔야 됩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 분배에 관여한다. 우리가 소득 분배와 소득 재분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1차 분배와 2차 분배 이런 것은 내가 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받아 나눠지는 것은 분배지요. 그러나 다른 사유라는 것은 보통 성악설을 근거로 할 적에 다른 사유로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줘야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국가 개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억지로 나눠지는 거나 다름없는 말로는 징세, 세금을 걷는다고 표현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재분배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든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든 간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2차 분배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성향을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3번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이전관계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기여가 있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추후라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리가 아동급여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아동복지 관련, 장애인 복지 관련 보면은 거기는 무기여도 적용되고 있거든요. 공공부조의 같은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쪽에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충족한다.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간 부문의 개입도 우리가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주로 공식적 기구나 조직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의 하자를 달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아동복지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 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하며 이게 답은 1번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국외 송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명예스러운. 그렇게도 많은 가슴 아픈 이런 사연들이 우리가 입양 아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국외 입양인 건 틀린 거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잘 것 없고.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하여 장기 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그야말로 아동이 학령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을 하지 않았다거나 갑작스럽게 장기 결석이 있다거나 할 적에는 이제는 이런 법률 규정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해서 근자에 있었던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아동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요즘 보육은 무상이죠. 의무는 아니지만은 무상보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는 초등학교부터 나오는 거죠. 그 전에 무상보육을 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고 의무를 아닌다면 뭘 지급할 수 있어요?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빈곤아동. 대표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두 가지 사업. 하나는 드림스타트 사업. 또 하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라고 하는 디딤 씨앗 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 모두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두 개 보시면 됩니다. 11번에 보시면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 경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지역경제론을 공부했던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경제학 문제가 좀 나옵니다.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은 결국에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이끌어가자는 건데 그걸 그래프로 증명했던 것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의 실업률과 세로축의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이 국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를 이렇게 그래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 상승률을 이런 과정으로 했죠. 우리가 1997년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죠. 실업률이 어떤 경기 침체란 말이 나오면 보나마나 실업률의 급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안 팔리니까 문 닫고 문 닫으면 실업자가 급증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면 시중 통화량이 떨어지면서 맞으면 돈이 마르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공장은 더 문을 닫고 실업자는 더 증가하고 시중 통화량은 더
마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경기 변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물가 하락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국가와는 모든 국가가 거래를 끊게 됩니다. 휴생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정책?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것을 지출정책, 적자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국가의 돈을 시장에 뿌리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시중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를 바라본 기업의 다시 재가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다시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처럼 경기 변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중의 돈은 굴러다녀야 된다. 시중의 돈이 굴러다닐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뿌려야 된다. 지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공장 가중률을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는 성장하게 된다. 그것은 진짜 아름다운 공공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효 수요론입니다. 물론 경제학자처럼 제가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복지국가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케인즈의 경제이론. 고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사고 싶은 욕구,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는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유효 수요는 단순히 수요와는 달리 마음만 사고 싶은 욕구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진 것을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다.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사실은 써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들은 있는 돈을 쓰기보다는 소위 콘숨보다는 소위 세이브에 저축에 초점을 하다 보니까 이 저축이 증가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축이 증가하면 그 돈 가지고 국가에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에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투자가 감소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소비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봅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를 핵심으로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를 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저축이 감소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해서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의 증가로 오히려 투자의 증가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경제학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또는 유효 수요가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투자도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12번에 보시면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 1984년에 사실 킹돈은 쓰레기통 모형을 근거로 해서 정책창 모형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사실은 본론은 킹돈의 정책창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결국에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던 킹돈의 정책결정 모형이라고 하던 정책창 모형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교묘한 함정이군요.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그랬는데 조직화된 혼란 상태 속에서 올가니지도 아나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언뜻 보면 조직화된 건 맞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말로 온다면 영어로 올가니지도 아나키라기 전 개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에 참여자가 다르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참여자들이 만났을 때 하나씩 정책이 나오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 대안이 연결되어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그렇습니다.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 아젠다가 결정이 된다. 정책 의제 정부가 안건을 채택하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어떤 기억번 들어가서는 다 틀린 거지요. 기억번은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화된 혼란 상태. 니은, 디귿, 니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 마을 기업이든 자활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의 기회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러면 많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영업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그 기업을 말하는데,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사회적 기업에는 사활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답은 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답은 4번이 되겠군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영리활동을 합니다. 영리활동, 함정파, 영리활동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건 더 좋습니다. 답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4번에 보시면 사회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윤 추구를 1차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사회 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사회 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거는 뭐 그냥 그 기반적인 도덕의 문제에서 2번을 답이라고 하겠습니까? 4번을 답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급자, 요즘에 수요자 중심 시대에 공급자인 5번을 답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사회 서비스의 사회보장기본법 개념으로 볼 적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의 무슨 기관 운영을 하는 1번을 답이라고 하겠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사회적 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여, 지금 우리가 뭐 국가주의입니까? 우리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나라입니다. 무슨 뭐 전체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하는 국가주의적 이런 이념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답은 뭐 1번,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지요.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이타적 정신을 필요로 한다. 특정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걸 사회복지라고 하죠. 사회복지. 사회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 수단으로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덕적인 내용 다 볼 수 있어요. 1번은 뭐 아예 초등학교 1학년도 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답이 맞으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르면,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프로그램 평가든 정책의 평가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보다 발전적인,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개선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목표 달성도도 보고, 그 목표 달성도를 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늘어났는지, 효과성이 늘어났는지, 공평성이 확보됐는지, 노력성을 책무성을 뭐 이런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여기는 뭐 그야말로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간에 모두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 등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위험의 공동분산이죠. 위험의 공동분산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사회보험 급여는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보험 수리 원칙 기여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게 되는데, 철저한, 아주 정확한, 이 말은 민간보험에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은 민간보험이 되겠어요. 평균적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보험료가 평균적이요. 이것은 사회보험이 되겠어요.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가입자의 개입에 의한 것은 이건 민간보험이어야 되겠지요.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양자를 모두 반영하지만 그중에
핵심이나 비중은 사회적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민영보험의 재정운영 방식은 무조건 이것은 적립방식이죠. 각자의 적립방식, 부가방식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노사정 3자 부담으로 국가지원금도 있지만 주된 재원은 사회보험료, 공공부조는 공공재원의 영순위인 조세, 일반 예산을 재원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물론 원칙은 전 국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별주의에 운영해서 자산조달, 신청 그리고 자산조달을 통과한 사람만. 그다음에 사회보험의 권리성은 추상적이고 약하다. 공공부조는 구체적, 아니죠. 사회보험의 권리성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있으면, 아니면 그야말로 생계를 이끌어가던 가장이 사망을 하면 뭐 이렇게 구체적인 데 비해서 공공부조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든지 간에 이건 추상적, 이건 바꿔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격, 사회보험은 기여와 법적 요건 구비죠. 여기는 기여, 보험료를 냈느냐, 그리고 법적 요건을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구비했느냐, 60세가 넘었느냐,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느냐,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을 당했느냐, 이런 법적.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신청한 자에 대한 자산조사라고는 이 조건을 모두 통과를 해야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은 사전적, 적극적, 방빈적 성격을 가진 데 비해서 공공부조는 이미 과거 완료 분사, 가난해져 버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후적, 소극적, 구빈적 성격을 갖습니다. 모두 고른 거니까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번과 미음번, 디귿번 그 권리 디귿번이에요. 디귿번과 미음 없네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빈곤 또는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평등 측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노렌치 곡선, 그에 대한 수치화로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 그리고 10분위 분배율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암기하기 좋게는 노렌치 곡선이나 진위 개수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 그 수치를 또 따로따로 설명했습니다. 노렌치 곡선은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소득이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각 인구의 소득 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표시한 후 그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다. 좋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전 국민의 소득은 동일하다라는 전제죠. 동일하다. 진위개수는 노렌치 곡선을 수치한 걸로 바로 평등 세모와 불평등 곡선, 처진 곡선의 범위 비율로 하되, 이 진위개수는 0에서 1로 되어 있대 1에 가까울수록,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건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0분위 분배율은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한 후 10등분하고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을, 하위 40%의 소득 누적액을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범위는 0에서 2의 범위를 갖습니다. 수치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라고 했죠. 이건 맞는 것이 되겠어요. 5분위 분배율은 소득을 차례대로, 많고 적음에 따라 차례대로 나열한 후 5등분하고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을 하위 20%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절대평등이라면 1이 될 것이고, 절대불평등으로서 상위 20%가 다 가지고 있고 분모인 하위 20%는 아무것도 없다면 분모가 제로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나올 거예요.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갖는데, 크면 클수록,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맞는 거죠.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대한,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좋습니다.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와 있는데 옳은 것은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되 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 30이죠. 30. 주거급여의 주관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의 주관처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지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되겠지요. 이런 기준.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죠. 타인의 가정에 생계급여는 그래서 가능한 한 주거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 생계급여의 시행 원칙 보면은 금전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차등지급의 원칙, 조건부지급의 원칙, 주거지급의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예의로 타인의 가정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재분배와 파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학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는데 깊이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평등도 있고 자유도 있고 효율도 있고 정의도 있고 다양한 것을 많고 있습니다. 그중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의 비율로 효율성을 보는 바로 운영 효율성을 그냥 일반적으로 효율이라고 하지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효율에는 수단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단적 효율에는 목표 효율과 운영 효율로 나눌 수 있는데 목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대한 집중도 그래서 대상 효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은 조금 전에 말한 좁은 의미의 효율성으로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계산하는 수치의 개념을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목표 효율성 또는 대상 효율성이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은 선별주의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면 그 수단적 효율성인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에 비해서 배분적 효율은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데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의 효용도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을 바로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이나 소득이 높아지면 그것은 파레토 비효율이라고 해서 파레토 개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글쎄 우리 복지 쪽에서 깊이 들어가면 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레토 개선이란 파레토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의 효용이 증가되는 것, 남는 자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파레토 개선, 파레토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 분배는 매우 효율적. 소득 분배가 아니,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분배가 효율인 거지요. 소득 분배가 해서 가장 물론 분배라고 하는 것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그 완벽하게 기여한 만큼이 세분화해서 나눠짐으로써 다른 사람 것을 줄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 것도 늘어날 수 없는 것을 바로 이렇게 합니다. 소득 분배라고 합니다. 소득 분배.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그죠? 개인의 효용입니다. 그래서 재분배를 통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채워준다고 하게 되면 소위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진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개인의 만족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만족도. 그로 인하여 어떤 사회 치안이나 범죄 발생률이 줄음으로써 사회생활의 만족도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틸리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가 있다. 또 파레토 개선은 다른 사람 것을 뺏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만족이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파레토 효율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 자, 이런 경제학적인 설명은 못하지만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자, 장기 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인데 특별현금급여는 기관이 아니니까 빼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기관을 보면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노인 요양시설을 통하여 장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것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요양병원은 삭제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라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여기 노인요양 공동생활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제가 설명해 보자고 이걸 좀 말장난하지 않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엔 차이가 없다. 이것은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논문 자료나 정부의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으로 설명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나 이런 등등을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누구나 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통계 수치를 정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들어가서는 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번 들어가서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바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답은 기역번, 디귿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번, 디귿번. 그래서 니은번이 들어가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번, 답은 3번, 기역번 있는 것도 있군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경제학적 접근이고 시사적 문제인데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역번, 디귿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차기 시험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24번에 보시면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연금에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있고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이죠. 기초생활보장. 퇴직연금은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때 퇴직연금을 운영을 합니다. 개인은 보다 풍요로운 노년을 위해서 이끌어간 것은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대한 것은 바로 이것은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확정급여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사용자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정급여식이라고 하는데 확정급여식은 그야말로 사용자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내놓고 어떻게 운영했든지 간에 사용자가 운영하되 설사 잘못 운영했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급여액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이 확정급여식이라고 합니다. 확정기여식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물론 다 모두 금융회사가지만 사용자가 내놓아야 될 부담금 전체 연금에 맞으면 그 임금 총액에 우리가 연봉이라고 하죠.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이 되겠지만 사용자가 내놓아야 할 부담금을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확정기여식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확정기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그렇죠?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는 투자 위험에 대하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 것은 그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확정기여식이 되겠어요.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확정급여식, 금융회사와 사용자가 운영하는 확정급여식에 적용되는 겁니다. 디귿번과 니을번을 여러분들이 교체해서 바꿔서 이하되 확정급여식, 기억번과 니을번은 확정급여식, 니은번과 디귿번은 확정기여식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문제로 한 5문제 정도가 이렇게 기존에서 다뤄지지 않는 문제인데 이렇게 출제를 했네요. 아마 젊은 학자가 아마 출제위원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번과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25번에 보시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은 무조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재에도 7개를 제시했잖아요. 공공재적 성격, 또 외부 효과, 긍정적, 특히 긍정적 외부 효과를 중심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외부 효과. 다음에 정보 선택의 중요성,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복지 관련 위험의 상호 의존성, 규모의 경제, 이렇게 7가지를 언제나 제시하면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그랬는데 또 나왔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함정은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더 그렇습니다만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외부 효과, 비대칭적 정보. 비대칭적 정보는 어떤 문제를 가져와요? 바로 역선택의 문제나 또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규모의 경제나 복지 관련 위험의 비독립성 또는 상호 의존성, 이런 것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당연히 이런 것은 모두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교시 1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정책론에서는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특히 법제론과 연결된 문제가 제법 있다. 그것을 반영해서 법제론과 같이 연결시켜서 학습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